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권법 중에서 어디 할까? 자, 페이지 저 앞부분 펴보시면 물권의 종류 183페이지 펴보셔. 183페이지가 아니라 179쪽 페이지 179 거기 보시면 이제 오늘 물권 배우고 그 중에서 어디 배우려고 하냐면 한번 읽어본다. 물권에는 다 같이 점유권, 본권 이렇게 나누어져. 본권에는 다시 다 같이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오늘은 거기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 저당권 나오죠? 거기 하려고 그래. 유치권, 저당권. 그래서 유치권, 저당권을 찾아가는데 페이지 380페이지 물권 중에서 오늘은 담보물권 하겠다. 그러면 자 380페이지 봤더니 1번 봤더니 채권 담보 제도라 나오죠? 채권 담보 이렇게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면 담보한다 이 말은 담보한다에다 몇 줄 그시고 담보가 무슨 뜻이냐면 이 국어에서는 믿게 한다 그런 뜻이야. 국어에서는 담보가 다시 한번 믿게 한다. 나의 행위를 믿게 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근데 법에서는 담보를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 채무이행 확보 수단 이것을 담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단,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을 뭐라고? 담보 이렇게 얘기해. 그럼 담보 물권은 우리는 물권 중에서 소유권이 있었고 자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처분. 그러면 처분하게 되면 돈으로 교환이 된다. 이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허용받은 물권을 무슨 물권이라고 했다고? 담보물권.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이렇게 된다. 다시 채무자가 채무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처분해서 돈으로 교환해 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담보물권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담보물권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380페이지에 382페이지를 봐. 382페이지 봤더니 양가로 3번 봤더니 그냥 법률적 용어예요. 봤더니 담보물권에 다 같이 통유성. 이게 뭐냐면 여기 담보물권에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적 담보제도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에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을 통유성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공통적으로. 통유성 이렇게. 알겠나? 다시 한번 담보물권이 쓰지 말고 한번 쓰시오 하면 쓰라니까. 그냥 한번 의미만 파악하고 한다고 하다니.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 그것을 통유성 이렇게 얘기해. 담보물권 공통적으로 갖는 특성. 개념만 이해하시고 말하라고. 그리고 시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담보물권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채권이 주된 권리다 그런 뜻이야. 주된 권리. 그래서 담보물권의 공통성이 통유성 중에서 거기에 부수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다 같이 부종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종된 권리다 그런 뜻이야. 다 같이 종은 주가 있다. 그러면 담보 물권은
종된 권리라는 얘기는 주된 권리는 뭐라는 거겠어? 채권이겠지. 다시 한번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382페이지에 부종성 중에서 빨간 것으로 종자에다만 동그라미 쳐봐. 종자. 그러면 종 그렇다고 나오면 무엇이 생각나야 돼? 주. 자, 외워요.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게 부종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물권, 채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그랬고 재산권의 공통된 효력이 다 같이 양상대포, 양도, 상속, 대위,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거 양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담보물권도 유치권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근데 유치권만 팔아먹어 채권과 함께. 그것이 부종성이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리고 밑에 2번 다 같이 수반성. 이 말은 채권이 팔리면 따라가는 성질 그런 얘기야. 한번 읽어본다. 수반성. 의미만 파악하고 말아버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채권을 양도하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 수반성. 그 다음에 3번 불가분성이 나오면 우리는 불가분성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 따른다.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그게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이 가버리면 물권도 간다. 그래. 담보물권도. 따라서 담보물권은 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해서 소멸할 일은 없다. 그런 뜻이야. 그게 여러분들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비성은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팔면 돈으로 교환이 돼. 그러므로 자 갑이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가 수용되면 뭘로 바뀌냐면 수용금으로 바뀐다는 거지. 수용금으로. 그러면 교환된 변형된 가치. 자, 토지가 수용금으로 변했다고. 그래서 외워본다.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변형된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상대위성은 여기 봐.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배워. 이 토지에 유치권이 있다고 봐. 유치권. 토지에 유치권이나 또는 저당권이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토지를 팔아 이렇게. 자,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를 경매한다. 토지를 파는 방법이 개별적인 경매를 그냥 매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쟁매매를 다 하지. 경쟁매매. 그걸 경매라고 그래. 경매에는 다 같이 사경매, 공경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경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자 지금부터 홍어 살 사람 막 이렇게 하지? 이런 걸 사경매라고 그래.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개입이 되어서 경쟁적으로 경매를 체결하는 경우를 공경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경매는 이제 공경매를 가리켜. 그러면 자 여기 봐.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 근데 저당권자는 나중에 경매를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 땅이 수용된다면 저당권자는 수용된 땅에 대해서 경매할 수 없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면 돼. 다시 경매 불가시. 이 땅을 경매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경매가 불가능했을 때 그 물건이 다른 가치로 변형된 경우가 있겠죠. 그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상대위성에다가 밑줄 긋고 하나만 써놓으면 돼. 4번 왼쪽에 물상대위성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경매 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이런 거 하나만 써놓으면 돼. 경매 불가능할 때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그래서 담보물권은 경매가 불가능하면 손 놓고 있어야 돼. 변형된 가치를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야 돼. 이 가부의 건물에 을이 저당권이 있어. 을의 저당권이.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팔아버린다고.
근데 이게 홍수로 지진, 오늘 지진 났잖아. 어디 경남에서. 지진으로 주저앉으면 경매해 못해? 그럼 경매 못하면 손 놓고 있어야 되겠어? 변형된 가치를 찾아봐야 되겠어? 그래, 이것이 목적물이 멸실되었는데 이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변할 수도 있겠지? 그럼 거기다 손대는 것을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 이해하셨지? 물상대위성은 언제 행사해? 경매 불가능할 때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개념 아셨나? 그래서 담보물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번 읽어본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그런 거 한 번만 읽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담보물권의 중요한 것이 유치권인데,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있어. 그러면 말 그 자체로 유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치. 그래서 다 같이 압류, 가압류, 유치. 거기다가 머물게 한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잡아놓는다. 그럼 유치한다 그 말은 못 넘겨주겠다. 다 같이 인도를 거부한다. 자, 383페이지. 383페이지 봤더니 유치권 나오지? 요 유치에다 몇 줄 것이고, 유치. 그 유치권 있잖아. 거기다 383페이지 제2절 유치권 보였나요? 유치 이렇게 써놓은 거 어디다만 동그라미 쳐? 유치에다. 거기다 뭐라고 쓴다고? 인도를 거부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유치가 무슨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다. 유치권자는 목적물,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돈 줄 때까지,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돈 줄 때까지 물건을 못 넘겨주겠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야. 아셨어? 다시 한번.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돈 가져왔습니다. 돈 여기 가져왔습니다. 할 때까지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유치권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자, 이 건물에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을이 유치권이 있다고 봐. 유치권. 그럼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돈 안 주면 경매할 수 있어 없어?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다시 한번. 담보물권은 경매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동의해? 그럼 경매하면 이제 경매 절차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경락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경락인에게 돈 내놓으시오 하지 못하고, 자, 따라서 경락인이 여기 가져왔습니다. 할 때까지 유치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경매의 경우 목적물의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 경락대금, 경락대금으로부터 순서대로 배당받아가는 권리를 다 같이 우선변제. 근데 유치권자는 일단 따른다. 족보가 없는 왕싸가지. 아주 왕싸가지야. 이런 놈 다른 놈들이 봤을 때는. 저당권자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유치권자는 언제 나타났는지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존재라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일단 저당권자는 등기가 되거든. 등기가. 근데 자동차 수선한 사람이 자동차 수선비 줄 때까지 자동차 못 넘겨주겠다. 이게 유치허거든. 그럼 거기가 자동차에다가 번호 달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이렇게 건물을 수선했다고. 여기에 갑 소유하는 건물을 을이 수선했어. 그럼 수선비 받으려고 수선비 줄 때까지 인도 못 해주겠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막 있어. 저당권은 양반이야. 근데 이 유치권자는 조폭이야. 조폭. 그래서 족보가 있음 없음? 족보가 없으니까는 배당에 참여해서, 배당에 참여하면 네가 도대체 몇 순이야 이놈아 라고 순서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유치권자는. 그러므로 우선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면 유치권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같이 채무자가
돈 가져왔습니다. 할 때까지 유치만 하는 거라고. 경매를 하더라도 배당에 참여한다고 못한다고? 어째서? 족보가 없다니까. 유치권자는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자는 족보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붙잡고만 있어야 돼.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누가? 채무자가. 이것이 유치권이야. 아셨어요? 그럼 강의 끝? 이제 그래서 유치권은 언제 성립이 되나 여기를 잘 보자고. 그래서 자 383페이지에 한 장 넘겨. 384페이지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 나오죠? 제일 중요해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권리가 성립이 되려거든 우리는 권리의 성립이나 발생 원인에는 다 같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근데 유치권은 너고 나고 유치권 하나 만들자 그래서는 안 돼. 수선했는데 수선비 안 주면 그냥 법에서 탁 유치권 행사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므로 유치권은 성립 원인이 법률 행위로 인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므로 유치권을 따라선다. 유치권은 법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유치권은 계약으로는 안 되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유치권이야. 이게 성립이 돼. 그래서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320조 있지?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 320조. 그리고 일단 320조에다가 메모하셔. 320조 왼쪽에다가 임의규정 이렇게 쓰시라고. 320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이 있어버리면 유치권이 성립도 안 돼. 이렇게.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도 안 된다. 그러면 자 320조 유치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320조 다 같이 타인의 물건 또는 시작.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현재에 있는 경우에는 현재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타인의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이제 성립 요건 하나씩 분석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 자, 외워본다. 관하여 생긴 채권. 그러면 이때 타인의 물건에다 몇 줄 것이고요. 타인의 물건은 채권자 소유이어야 돼. 채권자 소유가 아니어야 돼. 채권자 지가 지 물건 유치하면 미친놈이지. 그래서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은 채권자 소유가 아니어야 한다. 딱 이해해놔야 돼. 채권자 소유여야 한다. 채권자 소유가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딱 써놓고 채권자가 지 물건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유치하면서.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따라서 지금부터 밑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밑줄 그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거기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이렇게 썼지? 이 말은 뭐냐면 요 갑이 요 땅이 있어. 이렇게 땅에 요 갑의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지어주기로 갑과 을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을 해. 도급계약. 그래서 일을 완성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하고 보수를 주기로 한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그래. 자, 그럼 갑의 땅에 도면 주면서 우리 건물 지어주기로 한단 말이야. 그럼 수급인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벽돌을 사. 자기가 벽돌을 사서 자기 품으로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이게. 그럼 이 건물은 도급인 것이요, 수급인 것이요? 응? 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 사실을. 내가 남의 땅에다가 내 돈으로 벽돌 지어서 건물 지으면 내 거예요 그거. 응, 몰랐지? 응, 알아. 갑의 땅에 을이 지가 벽돌 사서 지가 건물 지었다면
짓거라고. 아셨어? 다 지었다. 갑의 땅에 을이 법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을이 건물 사서, 벽돌 사서 건물 지었어. 을이. 누구 것이요? 을의 것. 됐지? 그러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 지었잖아. 그럼 누구 것이야? 수급인 거요. 그러면 갑은 공사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을이. 공사비. 그럼 공사비 받기 위해서 직권 유치하면 미친놈이지. 그래서 유치권의 객체는 채권자 소유여야 돼,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었지. 그럼 누구 것이요? 수급인 거니까 공사비 받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는 그 내용이야 지금 그게. 밑줄 그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밑줄. 밑줄 그으셨나? 그럼 거기다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이렇게 써놓고는 수급인 소유 이렇게 쓰시라고. 수급인 소유. 그럼 수급인 소유이므로 채권자 수급인이 채권자거든 공사비 받기 위해서 유치할 수는 없다. 이해하셨나?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여기다 밑줄 그었지? 그리고 이렇게 밑줄 그시고 밑줄 그은다 이렇게 쭉 빼시고 비교. 이제 메모 왼쪽에다 빼는 거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 여기까지 딱 보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 여기까지 딱 보면 여기는 수급인 소유요, 도급인 소유요. 수급인 소유니까 유치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체결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 지어서 도급인에게 넘겨준다. 단서 달았어. 동의해? 그때는 도급인 거다. 그 말 도급인이 원시 취득해버려. 여기까지 오면 누구 소유? 수급인 거. 약정이 있으면 누구 거? 그러면 도급인이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 없이도 취득하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따라서 그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이거 두 개 비교해. 동의하냐고?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에 대해 설명을 했어. 두 번째는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자, 관하여 생긴 채권이란 관련되어서 생긴 채권을 말하고, 이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판례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결련 관계가 있을 것. 자, 그럼 여러분들 위에 385페이지에 위에서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채권과 목적물의 무슨 관계? 결련 관계. 자, 위로 올라가 봐.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 관계가 있어. 여기다가 오른쪽에 비교 이렇게 써. 비교. 그 1번 오른쪽에다 비교해야 돼. 385페이지 2번에 1번 채권과 목적물의 무슨 관계? 거기다 오른쪽에 비교 이렇게 써. 거기다가. 채권과 목적물의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는 결련 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는 결련 관계가 요구되지 않는 유치권은 말이 좀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실 때. 그러면 이 결련 관계가 무슨 뜻이냐면 실이야, 실. 여러분들 멍해 소 견인어다 들어보셨나? 옛날에 지금은 견인어는 주체가 차지 차. 근데 옛날에는 누가 견인했어? 소가. 그래서 이게 견자인데 소를 끌고 가려거든. 우리가 소를 끌고 가. 그러면 곱비 있지, 곱비를 모가지에다 묶어, 허리에다 묶어, 다리에다 묶어, 코에다 묶어. 코. 이게 곱비견자야, 이게 한문도 다시 곱비견. 그러면 이제 소를 끌고 가려거든. 줄을 묶어야지. 다시 한번 결련, 이을련. 줄을 어디다 묶어? 곱비에다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련 관계라고 하는 것은 따르다 소와 곱비와의 관계. 이게 어원이야. 곱비와의 관계. 그러면 소를 끌고 가려거든. 곱비에 의존한다,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결련 관계를 해서 거기를 긴밀한 관계다. 쓰지 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긴밀한 관계, 의존 관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야. 여기는 그냥 여기는 긴밀한 관계 또는 의존 관계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다시 한번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두 개야, 두 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몇 개? 거기다가 385페이지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두 개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 장 넘겨. 386페이지에 위에서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채권과 목적물의 뭐와의 결련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좀 터득하기가 어려워. 한번 외워본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여 점유와의 사이야. 요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점유와의 가로를 쳐봐. 여러분 점유와의 386페이지에 점유와의 요 말을 가로를 해놓으셔야 돼. 자,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결련관계가 요구된다, 요구되지 않는다? 요구된다. 결련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채권과 목적물의 뭐와의 사이에는? 점유와의 사이에는. 이 말이 뭔 얘기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조문 보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기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 갑이을과 자동차 수리계약을 했다고 봐. 도급계약이요. 그러면 이제 갑이 자동차를 끌고 와서 임자 수선 좀 해주시게. 그럼 도급계약을 해. 그럼 여기서 갑이 자동차를 끌고 와서 을에게 수선을 맡기면 을이 이제 자동차를 점유해. 직접 점유자요. 그리고 이제 수선을 하고 기름도 넣고 지랄 따로 수선을 해. 수선 완료오면 수선비 채권이 생기지? 동의하시나? 여기서 보니까 채권이 먼저 생겼어. 먼저 점유했어. 먼저 점유하고 채권 생겼잖아 지금. 동의해? 이번에는 갑의 수박밭에 을의 소가 볼 차고 놀고 있어. 소. 갑의 수박밭에
을에 소가 수박을 꼴차고 놀고 있다고. 그러면 을이 지금 소를 묶어놨어, 들판에. 들판에 묶어놨는 소가 들어와서 갑의 수박을 망치고 있다. 이 소의 점유는 사실상 지배는 갑이의 을이에. 이제 갑이 연다고 온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럼 옆집에 놀러 간 우리 마누라는 누가 점유해? 그래서 점유라고 하는 게 지배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을이 들판에 소를 묶어놨는데 곧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수박을 망쳤을 때는 을이 점유하고 있어. 근데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수박을 망쳤으므로 소로부터 손해배상 채권 생겼지. 여기서 보면 따라서 선점유, 후채권 아니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 점유하잖아. 근데 갑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 먼저 생겼잖아, 지금. 소로부터 채권이 먼저 생겨서 안 생겨서 손해배상 채권이. 갑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나중에 후에 소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후에 점유하게 되지. 그래도 유치권 된다, 그 말이야, 이게. 즉, 뭔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에 관하에 생긴 채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에 생긴 채권은 흔히 먼저 점유하고 후에 채권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말이야. 근데 먼저 채권 생기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이 말을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이야. 이 말을 주의하셔야 돼. 설득됐나?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써놨잖아.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아셨어? 따라서 선채권. 그러면 이제 386페이지 2번 봐. 2번의 기억번.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이 된다. 판례는 유치권의 성립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과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지 물건 점유 이전에 밑줄 그으셔.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생긴 후 그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서 보호받는다, 받지 않는다? 보호받는다. 그러니까는 에어바라 선점유 후채권. 그래도 유치권 성립되고 선채권 후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말이. 그래서 자, 앞으로 가. 이게 용어가 어려워. 그러면 자, 관하에 생긴 채권이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러면 관하에 생긴 채권은 관련되어서 생긴 채권이에요. 다시 한번 물건에 관련되어서 생긴 채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결령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자, 앞으로 한 장 넘겨보셔. 기억번 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 나오나? 거기다가 자체로부터 자 동그라미 쳐.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는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자, 니은번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동자 동그라미 쳐.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와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수선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의리 수선 정비업자가 자동차에다가 판금도 하고 또 바퀴도 교환하고 그래. 그럼 이 경우 의리 가백에 대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은 이 채권은 자동차 자체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자동차 자체로부터 생겼어 이런 거. 그러면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가 그 물건 자체에 투입한 비용이 있어. 투입한 비용. 그 다음에 갑의 수박밭에 을에 소가 볼 차고 놀고 있으므로 소라는 물건 자체로부터 손해가 생겼지. 그래서 물건 자체로부터 입은 손해가 바로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거라고 그래.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가 여러분 목적물 자체의 비용. 갑이 임대인이야. 을이 임차인.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수선은 임대 목적물에 대한 수선은 임대인이 해야 돼. 임차인이 해야 돼. 임대인이 해야 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거 약정했으니까. 그럼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수선비는 목적물 자체에 들어갔잖아. 이런 경우를 목적물 자체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한다는 거예요. 동의해? 그 다음에 우리 개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개 좀 보관하시오 그래. 또는 무슨 뭉치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물건을 좀 보관하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을은 여기다가 이제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하지. 그럼 보관료는 물건 자체에 들어가서 물건 때문에 생긴 비용이야. 이 경우도 물건 자체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물건으로부터 생긴 비용이지. 이것을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동일한 법률관계다 이 말은 주로 다 같이 도급계약.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고 자 갑의 수박밭에 을의 소가 볼 차고 놀고 있어. 그러면 물건 자체로부터 입은 손해는 계약하고 계약 없이.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수선한 것은 내가 수선을 하고 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한 거예요. 이런 게 계약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다시 계약 없이. 그 다음에 계약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면 계약하고 하는 경우를 여러분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경우. 계약 없이 하는 경우를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겼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이 말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데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오 해버리면 돼. 그러면 사례로 나오면 자 갑이 12톤 트럭에다가 타이어 500개 싣고 부산항에서 인천항까지 온 거예요. 그럼 갑이 타이어 자체에 비용 들어간 거예요. 타이어 운송해 온 거예요. 여기는 타이어 자체에 비용을 투입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나 타이어를 싣고 오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갔지. 그러면
임의로 싣고 온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온 거예요?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를 싣고 오다 보니까 운송비를 받기 위해서는 운송비는 위에 있는 타이어 때문에 생겼지? 이런 경우를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생겼다 이런 말을 써. 그럼 이제 비용은 뭐냐면 결론은 사례로 나왔을 때 관하에 생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본다. 비용, 손해 요거밖에 없어. 자, 에어본다. 수급이네, 공사비용, 수급이네, 운송비용 요거밖에 없다고. 다시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이렇게 결론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말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사례로 나오면 뭐밖에 없어? 비용, 그리고 물건 자체로부터 입은 손해. 지나가는 개가 내 바지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럼 개 잡아놔야 돼? 발로 차야 돼? 그러면 그게 개로부터 입은 손해 아니야. 개로부터 입은 손해, 개 잡아놓으면 바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이게 유치권이라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채권은 에어본다.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비용. 그러니까 비용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물건 자체로부터 입은 손해 요거밖에 없어. 자, 이제 에어본다. 비용 손해는 유치권이다. 근데 비용 손해가 나오는 이유가 두 가지라 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계약하고 계약 없이. 그럼 계약하고 하는 경우를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생겼다 이런 표현을 써. 따른다. 계약하고 계약 없이 두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자 이제 다시 386페이지 가서 386페이지 가서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 동일한 무슨 관계? 아니 동일한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 동일한 법률 관계 몇 줄 걷지? 예, 몇 줄 걷으시고 계약 체결하고 비용 투입 이렇게 써놓으면 돼. 계약 체결하고 비용 투입. 동일한 법률 관계가 뭐라고? 386페이지의 맨 위에 니은번 386페이지 맨 위에 니은번 한번 읽어본다. 채권이 시작.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거기다 몇 줄 것이요? 동일한 법률 관계에다 몇 줄 것이고 계약하고 계약 없이 계약하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건 계약하고 계약 없이 그런 거 묻지 않아. 그냥 책은 그렇게 썼을 뿐이고 계약 체결하고 비용을 투입한 경우를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로부터 생겼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유치권은 물건 자체로부터 생겼어. 결국은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따라서 비용, 손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자 목적물의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비용을 투입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맞아 틀려? 맞아. 계약 체결하지 않고 목적물의 비용을 투입한 경우에도 결련관계가 인정된다. 그래도 자 걔가 울고 있어. 강아지가 혼자 울고 있다고 벌벌 떨면서 아파트 주위에. 그러면 데려다가 잘 보살펴야 돼? 발로 차야 돼? 보살폈겠지. 근데 계약하고 보살폈어? 계약 없이 보살폈어? 그러면 보살핀 사무관리 비용 받아야지? 그런 게 유치권이야 이게. 계약 없이 목적물 자체의 비용을 투입했잖아. 이런 경우 이제 설득이 됐나? 목적물 자체의 비용을 투입하게 된 다른 이유가 계약하고 계약 없이 두 경우가 있다. 계약을 한 경우를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생겼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번 도급계약 이런 게 동일한 법률 관계가 주로 도급계약이다. 위임계약에서 생겼다 이렇게 아시면 돼. 이제 됐냐고? 결련관계가 있는 경우는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가 다 같이. 사례는 비용 손해다. 계약하고 계약 없이. 이해 가셨지? 결련관계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다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경우 채권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동일한 법률 관계나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에도 결령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면 결론은 외워본다. 비용과 손해다. 그거밖에 없어. 유치권 인정되는 경우는. 그럼 손해는 별로 없다고. 이게 사례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대부분 비용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봐. 앞으로 385페이지에 밑에서 핵심이 나와. 핵심 나오죠? 그 밑에서 핵심에다가 오른쪽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오죠? 거기다 메모해. 거기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오른쪽에다가 이게 메모해버려. 임대차에서는 비용만 유치권이다. 이렇게 써버려.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이다? 비용만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이 성립이 돼? 비용만. 그럼 거기에 이제 1번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채권,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임대인으로부터 생긴 거요, 목적물로부터 생긴 거요? 임대인으로부터 생겼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상물, 부속물 매수를 위한 대금 채권 나오지? 그런 것들은 비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이다? 비용만. 따라서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그러면 손해도 임대 목적물로부터 입은 손해와 임대인으로부터 입은 손해 있지? 임대인으로부터 입은 손해는 물건으로부터 생겼어? 사람으로부터 생겼어? 사람 잡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잡아놓으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지?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거지. 설득돼요? 자, 이거 본다. 비용 손해는 유치권이다. 한 장 넘기셔. 그래서 어려운 건 이제 해결을 해버린 거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채권이. 자,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된다. 다 같이 관하여 생긴 채권. 결령관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관하여 생긴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결령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사이에는 결령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좀 이게 어려워. 처음에 공부할 때. 두 번째부터는 쉬었다 합시다.